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웨딩드레스를 입던 그날,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머지않아 내 삶에서 가장 무겁고도 잔인한 금기가 되리라는 것을. 나 이수진의 하루는 늘 같은 궤도를 도는 낡은 행성 같았다. 동네 골목 어귀에 자리한 나의 작은 북카페, 책과 휴식계 문을 열면서 시작되고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텅 빈 카페여의 불을 끄면서 끝이 났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갓 내린 커피 향이 뒤섞인 그 공간은 나의 세상 그 자체였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10수년 나는 책이라는 거대한 숲속에 나만의 작은 오두막을 짓고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살아왔다.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의 이면에는 늘 짙은 외로움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밤이 되어 불 꺼진 집으로 돌아와 홀로 식탁에 앉을 때면 그 외로움은 뼈마디가 시리도록 사무치곤 했다. 강민호라는 남자가 내 궤도에 들어온 것은 어느 늦가을이었다. 그는 은빛 머리가 희끗희끗한 품이 있는 노신사였다. 일주일에 서너 번 늘 같은 시간에 카페를 찾아와 창가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몇 시간이고 책만 읽다 가곤 했다. 그는 말이 없었고 나는 그 침묵을 존중했다. 그저 그가 좋아하는 진한 드립 커피 한 잔을 조용히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 사이의 유일한 소통이었다. 우리의 첫 대화는 책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읽고 있던 시집의 한 구절에 대해 그는 무심한 척 내게 의견을 물었다. 평생을 책과 함께 살아온 내게 그것은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대화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침묵은 조금씩 말랑말랑한 대화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 기억에 남는 문장에 대해, 그리고 때로는 책 속의 인물들을 빌려 우리 자신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은퇴한 철학과 교수였고 아내와 사별한 지 나보다 조금 더 오래되었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의 상실을 구태여 말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상대가 겪어온 시간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의 지적인 대화와 따뜻한 눈빛은 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나는 책 속의 주인공이 아닌 살아 숨쉬는 이수진이라는 한 여자가 되는 기분이었다. 계절이 두 번쯤 바뀌었을까? 우리의 관계는 이제 카페 안에 손님과 주인을 넘어 인생의 동반자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깊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고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카페 문을 닫는 나를 기다렸다. 그리고는 함께 걷자고 했다. 우리는 카페 근처에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 중앙에는 수령이 몇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거대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노을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는 은행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우리 발치에 쌓였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서 떨어지는 은행잎만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의 침묵에 내 심장도 조용히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마침내 그가 내 쪽으로 몸을 돌려 내 두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조금 떨리고 있었다. 수진 씨, 그가 나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남은 인생을 더 이상 혼자서 저녁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의 끝에 오늘 읽은 책에 대해, 오늘 본 풍경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고백은 담백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와 가족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나의 남은 시간을 함께 걸어주시겠어요? 그 순간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외로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의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황금빛 은행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남은 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늦게 찾아온 그래서 더 애틋하고 소중한 행복이었다. 나는 그때 진심으로 믿었다. 나의 불행은 모두 끝났다고. 남은 것은 오직 이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평온하고 따뜻한 나날들 뿐이라고.
하지만 운명은 종종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복선을 숨겨두는 법이라는 것을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우리의 행복을 위협할 그림자가 아주 먼 곳에서부터 우리가 만든 새로운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결혼식은 자꾸 조촐했다. 화려한 예복이나 수많은 하객 대신 가장 가까운 몇몇 지인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반지를 교환했다. 요란한 축제보다는 서로의 남은 생을 기댈 수 있는 견고한 다리를 놓는 의식에 가까웠다. 그 다리를 건너 나는 강민호라는 남자의 집으로 나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들어갔다. 그의 집은 그를 꼭 닮아 있었다. 평생을 학자로 살아온 사람의 집답게 사방의 벽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낡았지만 품위 있는 가구들과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클래식 음악, 그리고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깊고 부드러운 시간의 향기.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 속에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그의 먼저 떠난 아내였다. 그녀의 흔적은 집안 어디에나 존재했다. 거실 피아노 위에는 단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고, 주방의 찻잔 세트는 그녀가 아껴 쓸 법한 소박한 들꽃 무늬였으며, 서재의 창계는 그녀가 마지막까지 읽었을 책이 책갈피가 꽂힌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질투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존중과 함께 알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다. 나는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한 남자의 지나간 시간 곁에 나의 새로운 시간을 조용히 포기해 놓으러 온 것뿐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나의 흔적들을 집에 더하기 시작했다. 그의 책장 한편에 내가 가장 아끼는 시집들을 꽂아 넣었고, 내가 좋아하는 라일락 향초를 거실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그의 과거를 지우지 않으면서 우리의 새로운 현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집에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부부가 된 후 첫 저녁 식사를 하던 날이었다. 내가 서툴지만 정성껏 차린 저녁상 앞에서 그가 고맙다며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던 바로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지훈이구나. 그의 얼굴에 반가운 미소가 번졌다. 아들 강지훈. 결혼 준비를 하며 몇 번이고 들었던 이름이었다.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 아버지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한다며 그는 전화로 미안함과 축하를 동시에 전해왔었다. 남편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전환하고는 나를 바꿔주었다. 지훈아, 인사드려라. 내 새로운 어머니 이수진 씨다. 나는 순간 어색함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그저 옅게 미소만 지었다. 수화기 너머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예의 바르지만 차가운 목소리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진 선생님. 아버지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는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의도적인 거리감이 느껴지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었다. 고마워요, 지훈 씨. 나중에 한국 오면 그때 제대로 얼굴 보고 인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짧은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 남편은 아들이 예의 바르다며 칭찬했지만 나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미묘한 냉기를 떨쳐낼 수 없었다. 그것은 새로운 가족의 등장을 환영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경고했던 세상에 불쑥 나타난 이방인을 대하는 듯한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경계심이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후 남편은 서재의 책장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리고는 은색 액자에 담긴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이 녀석이야, 내 아들. 사진 속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있었다. 반듯한 이목구비에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잘생긴 남자였다. 건축가라는 직업이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나는 사진 속 남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문제는 그의 눈빛이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권태로움, 그리고 무언가를 향한 지독한 그리움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 슬픈 눈빛이 액자 너머의 나를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왜 그토록 낯이 익었는지. 그의 눈빛은 내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젊은 날 사고로 잃은 내 남동생의 눈빛을 희미하게 닮아 있었다.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슬픔 속에 갇혀버린 사람의 눈빛. 아들이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나 봐요. 눈에 그늘이 깊네요. 나의 말에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 어미를 유난히 따랐지. 어미가 죽고 나서 한동안 꽤 방황했어. 지금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자네 눈에도 그렇게 보이나?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사진 속 남자의 눈을 오랫동안 들여다볼 뿐이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남편과 나, 그리고 그의 죽은 아내의 흔적만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누구보다도 강렬한 존재감으로 이 집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또 다른 한 사람. 사진 속의 낯선 남자 강지훈. 그의 슬픈 눈빛은 그날 밤 내내 나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세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 폭풍의 전조였음을 그때의 나는 까맣게 몰랐다. 강민호 씨와 나의 결혼 생활은 잔잔한 호수 같았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맞고 정원을 가꾸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다. 나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던 평온한 행복 속에서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다. 나의 작은 북카페와 그의 서재가 있는 이 집, 이 두 공간이 내 세상의 전부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 평온한 호수 위로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돌멩이가 던져진 것은 우리가 부부가 되고 3달쯤 지난 초여름의 일이었다. 그가 한국 지사 발령을 받아 잠시 귀국하게 되었고 새로 집을 구하기 전까지 아버지의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된 것이다. 남편은 몇 년 만에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나 역시 긴장되기는 했지만 이번 기회에 그와 좋은 가족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사진 속에 슬픈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따뜻한 정으로 감싸주면 그늘진 그의 마음도 조금은 열릴 것이라 믿었다. 공항에서 처음 마주한 강지훈은 사진보다 키가 크고 남자다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사진 속 그대로 깊고 서늘했다. 그는 아버지와 뜨거운 포옹을 나눈 후 내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선생님. 드디어 뵙네요. 여전히 그는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다. 우리는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온 후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남편의 웃음소리가 커진 만큼 나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의 시선이었다.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 때면 나는 어김없이 그의 시선을 느꼈다. 그것은 새로운 가족에 대한 호기심이나 탐색의 시선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분석하고 때로는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투영해서 보는 듯한 무겁고 끈질긴 시선이었다. 내가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이 마주치면 그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뚫어질 듯 나를 응시하다가 내가 먼저 시선을 피하고 나서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음식을 잘못 삼킨 것처럼 속이 거북해졌다. 그의 관심은 시선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억했다. 내가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을 반 스푼만 넣는다는 것도, 짠 음식보다는 담백한 나물 반찬을 좋아한다는 것도, 비 오는 날이면 특정 작가의 시집을 꺼내 읽는다는 것도 그는 함께 산 지 며칠 만에 모두 파악했다. 심지어 남편조차도 아직 모르는 나의 사소한 습관들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평소처럼 내게 커피를 타주었다. 그는 다정했지만 늘 그랬듯 설탕을 한 스푼 가득 넣어주었다. 내가 고맙다고 말하며 커피를 마시려던 순간 지훈이 내 커피잔을 잠시 막아섰다. 아버지가 또 깜빡하셨네요. 그는 내 잔을 가져가 내용물을 반쯤 따라내고는 뜨거운 물을 더 부어 농도를 맞추어 다시 내 앞에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나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이러면 좀 드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 친절이었다. 하지만 나는 고맙다는 말 대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의 친절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베푸는 살가움이라기보다는 한 남자가 한 여자의 기호를 세심하게 맞춰주는 듯한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허허 아들놈이 나보다 낫구나 하며 허허롭게 웃을 뿐 그 안에 담긴 미묘한 긴장감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내가 그의 어머니가 남긴 레시피 노트를 보고 된장찌개를 끓였을 때 일어났다. 남편은 역시 이 맛이야 라며 추억에 잠겼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찌개를 한 숟가락 맛보더니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뭔가가 달라요. 다른가요? 레시피대로 끓였는데 내도 따뜻한 맛이 나요. 그는 따뜻하다는 단어를 유난히 힘주어 말했다. 그 말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온전히 내게 고정된 채 마치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깊고 강렬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가 나를 통해 그의 어머니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어머니와는 다른 이수진이라는 한 여자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참을 수 없이 두렵고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그를 의식적으로 피하기 시작했다. 그와 단둘이 남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애썼고 그의 시선이 느껴지면 일부러 남편에게 더 다정하게 말을 걸며 시선을 분산시켰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남편을 잃은 그의 슬픔이 새로운 엄마가 된 내게 왜곡된 형태로 표현되는 것뿐일까? 나는 필사적으로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는 아들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와 재혼한 엄마다.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이성적인 노력과는 달리 그가 던지는 이해할 수 없는 시선과 행동들은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서서히 나의 평온했던 일상을 옥죄 어오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지훈이라는 존재는 나의 평온했던 세상에 조용히 하지만 집요하게 스며들었다. 그는 마치 뛰어난 사냥꾼처럼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나의 경계심을 알아채고는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노골적인 시선은 줄었고 사적인 질문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물러선 자리에는 더 섬세하고 교묘해진 그물망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인 강민호 씨를 통해 내게 접근했다. 아버지 이수진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작가라면서요. 서점에 갔다가 신작이 나왔길래 사왔어요. 아버지 선생님께서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관절에 좋은 영양제래요. 그는 언제나 아버지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의 선물과 배려는 언제나 남편의 손을 거쳐 내게 전달되었다. 남편은 아들의 효심과 자상함에 감동했고 나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의도를 알기에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의 선물을 거절할 수도 그렇다고 기쁘게 받을 수도 없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나를 올가매는 부드러운 족쇄 같았다. 폭풍이 몰려온 것은 이 집의 안주인이 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나의 생일날이었다. 나는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지만 남편은 나의 첫 생일이라며 작게라도 축하 파티를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결국 우리는 저녁에 세 식구가 모여 조촐한 식사를 하기로 했다. 그날 아침부터 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오늘 밤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 같았다.
저녁 식사는 겉보기에는 화기애애했다. 남편은 평소보다 더 많이 웃고 이야기했고 지훈도 그런 아버지의 기분을 맞춰주며 예의 바른 아들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하지만 나는 식탁 아래로 팽팽하게 당겨진 긴장감의 끈을 느낄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에 촛불을 끈 후 선물 증정 시간이 되었다. 남편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이 난 얼굴로 커다란 상자를 내게 내밀었다. 수진 씨 생일 축하하오. 당신 카페에 있는 커피 머신이 낡은 것 같아서 새로 하나 장만했소. 앞으로 더 맛있는 커피를 부탁하오. 상자 안에는 최신형 에스프레소 머신이 들어있었다. 실용적이고 나의 일을 응원해주는 그의 마음이 담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물이었다. 나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의 선물은 우리의 관계처럼 안정적이고 따뜻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내게 건넸다. 별건 아닙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이수진 선생님. 남편의 선물에 비하면 아주 작고 소박한 상자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남편의 격려하는 눈빛에 천천히 포장을 뜯었다. 상자 안에는 부드러운 비단 스카프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다. 숨 막힐 듯 아름다운 깊고 푸른 바다색이었다. 순간 나는 호흡을 멈췄다. 그 색깔, 한 달 전쯤 절에 갈 때 내가 입었던 낡은 원피스의 색깔이었다. 그때 그는 무심한 목소리로 그 색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선생님. 눈빛이 더 깊어 보여요 라고 말했었다. 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사말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말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그는 그 찰나의 순간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정확히 그 색의 스카프를 선물한 것이다. 내 표정을 살피던 남편이 감탄하며 말했다. 옷 색깔이 정말 곱구려. 지훈이 네가 안목이 있구나. 수진 씨한테 아주 잘 어울리겠어. 그리고는 나를 보며 물었다. 그런데 내가 수진 씨 이런 색 옷 입은 걸 본 적이 있었나 기억이 없는데. 남편의 순진한 물음에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물처럼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배어 있었다. 몇 주 전에 절에 가실 때 입으셨잖아요, 아버지.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우셨어요. 그의 대답에 식탁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남편의 얼굴에서 미소가 옅어졌다. 그는 아들의 놀라운 관찰력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아들보다 아내에게 무심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그는 애써 헛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헤어허 이놈 봐라. 아비보다 낫네. 내가 수진 씨에 대해 더 배워야겠어. 그의 웃음소리는 공허하게 거실을 울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고맙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 아름다운 스카프는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당신보다 내가 이 사람을 더 깊이 보고 있다고, 그리고 나에게는 당신은 내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파티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이 났다. 푸른 비단 스카프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채 마치 폭풍의 눈처럼 우리 세 사람 사이에 불안한 침묵의 중심이 되었다. 남편은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말이 없었고 그의 등 돌린 모습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와의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강지훈은 성공했다. 그는 아름다운 선물 하나로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평온한 호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야 말았다. 그리고 나는 그 파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생일날 밤의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 집에는 불안한 평화가 찾아왔다. 남편 강민호 씨는 애써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그와 나 사이에는 얇은 유리벽이 생긴 듯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스스럼 없이 내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주지 않았고 아들과 내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는 어색한 미소로 관망하는 일이 잦아졌다.
강지훈이 던진 돌멩이는 정확히 우리 관계의 가장 약한 부분을 명중시킨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강지훈은 오히려 태연했다. 그는 아름다운 바다색 스카프를 내 옷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보란듯이 걸어놓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마다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이런 태연함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위험한 게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나는 그와 명확한 선을 긋기로 결심했다. 그 선의 이름은 어머니와 아들이었다. 이전까지 지훈 씨라고 부르던 호칭을 버리고 나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들 아침 식사하세요. 우리 아들은 건축가라서 그런지 감각이 남다르네. 내가 아들이라고 부를 때마다 지훈의 얼굴에는 미세한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입꼬리가 순간적으로 굳어지거나 대답하기 전에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는 결코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주지 않음으로써 그 경계에 저항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나를 이수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었다. 어머니라는 역할 속에 나를 가두려는 나의 필사적인 시도와 나를 한 명의 여자로 떼어놓으려는 그의 끈질긴 의지가 벌이는 소리 없는 전쟁이었다. 안타깝게도 이 전쟁의 유일한 관객이자 심판이어야 할 남편은 나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다. 아니, 그는 전쟁이 일어난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내가 지훈을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자 그는 오히려 기뻐했다. 히어허, 이제야 수진 씨가 지훈이를 아들로 받아들이는군. 보기 좋소. 그의 순진한 반응에 나는 절망했다. 나의 구조 신호는 그에게는 가족의 화합을 알리는 축포 소리로 들리고 있었다. 나는 이 거대한 집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나의 방어선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은 그의 의도적인 경계 침범 때문이었다. 그는 이제 심리적인 압박을 넘어 물리적인 영역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잠시 샤워를 하고 목욕 가운 차림으로 침실에 들어섰을 때였다. 방문을 미쳐 잠그는 것을 깜빡한 것이 화근이었다. 갑자기 노크 소리와 거의 동시에 문이 벌컥 열렸다. 아버지 서재에 계신 줄 알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지훈이었다. 그는 내 모습을 보고는 황급히 사과하며 문을 닫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의 시선이 내 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나는 똑똑히 느꼈다. 그것은 실수로 무언가를 본 사람의 당황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노골적인 욕망과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쾅 하고 문이 닫힌 후에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어야 했다. 그의 시선이 마치 낙인처럼 내 살갗에 새겨진 듯한 불쾌감과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다. 그의 경계 침범은 감정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는 내가 운영하는 북카페로 종종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는 손님들이 모두 떠난 늦은 오후 나와 단둘이 남게 된 시간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는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작된 그의 이야기는 어느새 자신의 외로움과 건축가로서의 예술적 고뇌, 그리고 동년배 여자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로 이어졌다. 그는 마치 상처 입은 영혼을 가진 아들이 어머니에게 위로를 구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그가 던지는 질문들과 그가 이끌어가는 대화의 방향은 명백히 어머니와 아들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선생님처럼 깊고 고요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어디에도 없겠죠.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도움을 구하는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다. 한 남자로서 한 여자에게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 보이며 유혹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화제를 돌리려 애썼다. 지훈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게 될 거야. 엄마가 하늘에서 기도해 주실 거다.
나는 일부러 엄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에게 다시 한번 경계선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는 피식 웃으며 내 노력을 무력화시켰다. 돌아가신 어머니 말고요. 지금 제 앞에 있는 분 말이에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경계선이 희미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만든 이 애매하고 위험한 관계의 늪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남편은 우리의 위태로운 줄다리기를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었고, 아들은 그 믿음 뒤에 숨어 나를 향한 금지된 욕망의 그물을 점점 더 좁혀오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운명의 그날은 남편 강민호 씨가 학회 참석차집을 비우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1박 2일의 짧은 출장이었지만 그가 현관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는 정체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넓은 집에 강지훈과 단둘이 남겨진다는 사실이 마치 맹수가 있는 우리에 던져진 것처럼 두렵게 느껴졌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남편을 배웅했지만 대문이 닫히는 순간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하늘도 나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오후가 되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창밖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이내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저녁이 될 무렵 비는 폭우로 변해 있었다. 거센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와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더욱 위협적으로 만들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마주 앉은 식탁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날씨 이야기나 뉴스거리를 꺼냈지만 대화는 번번이 짧게 끊겼다. 지우는 거의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술잔을 비워낼 뿐이었다. 그의 앞에는 어느새 빈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 평소에는 와인을 한두 잔 즐기던 그였지만 그날따라 독한 소주를 물처럼 마셨다. 술이 좀 과한 것 같구나 아들.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는 텅 빈 잔을 다시 채우며 피식 웃을 뿐이었다. 그의 눈은 이미 술 기운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평소의 냉철한 이성 대신 위태로운 감정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내가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향하려던 순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나의 이름을 불렀다. 이수진 선생님.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차마 뒤돌아보지 못했다. 잠깐만, 저랑 이야기 좀 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나는 마지못해 몸을 돌렸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붉어진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거실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켜져 있었고 창밖에서는 번개가 번쩍이며 그의 얼굴에 잠시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선생님은 행복하세요. 그의 뜬금없는 질문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는 지금 행복하시냐고요. 물론 행복하지. 네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살고 있단다. 내 대답에 그가 갑자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행복, 감사, 역시 그렇군요.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완벽한 대답만 하시네요. 마치 잘 쓰인 소설 속 주인공처럼.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내게로 다가왔다. 술 냄새가 확 풍겨왔다. 나는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불행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우리 집에 온 이후로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그가 내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다. 우리는 위험할 정도로 가까웠다. 내가 왜 불행한지 아세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내 어머니를 닮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제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림자 같은 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당신 이수진이라는 한 여자만 보인단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미친 짓인 거 압니다.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요. 당신은 내 아버지의 아내고 서류상 나의 어머니니까. 그런데
내 심장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당신만 보면 미쳐버릴 것 같단 말입니다. 그 순간 그가 떨리는 손을 뻗어 나의 팔을 붙잡았다. 나는 불에 댄 듯 쏘스라치게 놀라 그의 손을 뿌리쳤다. 공포가 내 온몸을 지배했다. 정신 차려요, 강지훈 씨.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내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당신 아버지의 아내고 당신의 어머니야. 감히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어. 나의 외침에 그의 눈빛이 상처 입은 짐승처럼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애원했다. 제발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냥 한 번만 나를 아들이 아닌 한 남자로 봐주면 안 됩니까? 이건 미친 짓이야. 죄악이라고. 당신과 나, 그리고 당신 아버지를 모두 파멸시키는 짓이란 말이야.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치고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는 내 침실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방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까지도 그의 절망적인 시선이 내 등 뒤에 모처럼 박히는 것 같았다. 나는 문에 기댄 채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미친 듯이 뛰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울부짖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깨진 유리잔처럼 산산조각난 침묵만이 흘렀다. 금지된 고백, 돌이킬 수 없는 말들. 그날 밤 우리가 애써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었던 위태로운 관계의 민낯이 마침내 빗속에서 끔찍한 모습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밤새 나를 괴롭혔던 폭풍은 아침이 되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사운 후 해가 뜨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다.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 강지훈이 마셨던 빈 소주병과 쓰러진 유리잔이 마치 지난밤의 참상을 증언하는 유일한 증거처럼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나는 그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자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가 머물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옷장 문도 열려 있었다. 그가 가져왔던 몇 벌의 옷가지와 가방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도망쳤다.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고백의 파편들을 남겨둔 채 그렇게 비겁하게 사라져버린 것이다. 나는 안도해야 할까? 아니면 더 큰 절망에 빠져야 할까?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었다. 그저 텅 빈 그의 방을 보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오후가 되어 남편이 돌아왔다. 그는 학회가 성공적이었다며 밝은 얼굴로 집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내가 좋아할 것 같다며 사온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다. 그의 해맑은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토록 선하고 순수한 사람에게 나는 차마 그의 아들이 저지른 죄악을, 그리고 그 죄악이 무너뜨린 이 집의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지훈이는 아직 자나? 아들의 빈 방을 보지 못한 그가 물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꺼냈다. 아침 일찍 급한 일이 생겼다고 나갔어요. 프로젝트 때문에 바쁜가 봐요. 이 녀석 아비한테 인사도 없이 가다니. 하여간 무뚝뚝하기는.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넘어갔다. 나는 그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의 무게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식사를 하고 TV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우리 사이를 흐르던 따뜻하고 편안한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듯한 위태로운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작은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랐다. 밥을 먹다가도 문득문득 그날 밤 지훈의 절박한 눈빛과 목소리가 떠올라
숟가락을 놓치기 일쑤였다. 나는 웃음을 잃었고 말수가 급격히 줄었다. 나의 이런 변화를 남편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수진 씨, 요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안색이 너무 안 좋아. 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을 때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병원에라도 한번 가보지. 내가 내일 같이 가주겠어.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나의 서툰 변명은 그를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의심과 불안에 빠뜨릴 뿐이었다. 그는 내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희미한 서운함과 의심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는 혹시 내가 자신과의 재혼을 후회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마음의 병을 얻은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눈치였다. 나는 거대한 비밀의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만약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 아들이 나를 여자로 본다고 고백했어요. 이 끔찍한 문장이 그의 귀에 닿는 순간 이 선량한 노신사의 세상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내 대한 신뢰까지 그가 여생을 걸고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나는 차마 그를 파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침묵은 또 다른 형태의 독이었다. 이 비밀을 혼자 끌어안고 있는 동안 나와 남편의 관계는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깊고 차가운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나의 침묵에 상처받았고 나는 그의 상처받은 눈빛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출구를 찾고 있었다. 이 끔찍한 상황을 남편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수백 수천 번씩 그날 밤의 상황을 되감아 보았다. 내가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더 단호하게 그를 아들로 대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하지만 후에는 아무런 답도 주지 못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까스로 세워졌던 우리의 집은 이제 금지된 고백의 폭풍을 맞아 기둥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무너져 내리는 집안에서 남편도 떠나버린 그의 아들도,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구원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갇혀 있었다. 나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남편 강민호 씨의 얼굴에는 그늘이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내게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안타까움과 서운함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아마도 내가 자신과의 재혼을 후회하고 있다고, 그래서 깊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고 결론 내린 것 같았다. 그의 그런 오해는 내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지만 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진실은 그의 오해보다 몇천 배는 더 잔인하고 파괴적일 테니까. 우리 집은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보이지 않는 적 바로 내가 삼켜버린 그 끔찍한 비밀 때문에 서로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균형이 깨진 것은 어느 주말 오후였다. 내가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찻잔이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에 놀란 것은 내가 아니라 남편이었다. 그는 서재에서 달려나와 파편을 치울 생각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것이 그에게는 마지막 한계점이었던 것 같다. 그날 밤 그는 침실에서 나의 두 손을 붙잡고 평생 처음 보는 절박한 얼굴로 내게 물었다. 수진 씨, 제발 내게 말해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요? 혹시 나와의 결혼을 후회하는 거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솔직히 말해주시오. 당신이 이렇게 아파하는 걸 보는 건 나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요.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는 순간 내가 애써 쌓아 올렸던 침묵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에요.
당신을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나에게 과분할 만큼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흘러내릴 뿐이었다.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나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선량한 사람의 얼굴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진실을 말해야만 했다. 하지만 차마 모든 진실을 꺼내놓을 수는 없었다. 나는 그를 보호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진실의 아주 작은 조각만을 꺼내 보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의 가장 끔찍한 부분을 도려낸 교묘하게 편집된 진실이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나는 흐느끼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지훈 씨 때문에 그래요. 지훈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그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 아이가 저를 새어머니로 받아들이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저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떠나기 전에 저와 아주 심하게 다퉜어요. 나는 차마 그의 고백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다. 그저 어색한 새어머니와 상처 입은 아들 사이의 세상 어디에나 있을 법한 갈등으로 상황을 축소하고 포장했다. 내 말을 듣는 남편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자신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안도감 아들이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 그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가출과 나의 고통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을 느끼는 듯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그는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었다.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지게 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절규였다. 그는 나를 조용히 자신의 품에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더 큰 죄책감에 몸을 떨어야 했다. 나는 진실의 일부를 말함으로써 그에게 더 큰 거짓말을 한 셈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다른 단호한 얼굴로 외출 준비를 했다. 내가 그 녀석을 만나봐야겠어. 지훈이 사무실로 가볼 참이요. 가서 뭐라고 하시게요. 아버지로서 그리고 당신의 남편으로서 녀석과 이야기를 해야지. 이건 수진 씨 혼자 짊어질 문제가 아니오. 우리 세 사람의 문제야. 내가 풀어야 해. 나는 그를 말릴 수 없었다. 내가 던져준 거짓된 문제의 실마리를 그는 아버지로서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었다. 그 시간 도시의 다른 한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강지훈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며칠 동안 수십 통씩 걸려오는 아버지의 전화를 그는 그저 무시하고 있었다. 그는 술과 일에 자신을 내던지며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었다.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은 술을 마시면 더 선명하게 떠올라 그를 괴롭혔다. 그는 아버지를 볼 낯이 없었고 이수진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스스로를 혐오하며 자기 파괴의 길을 걷고 있었다. 남편은 결연한 표정으로 현관을 나섰다. 나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나는 최악의 파국을 막기 위해 작은 불씨를 던졌지만 그 불씨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더 큰 불길이 되어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강민호 씨는 아들의 오피스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수십 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회사에 찾아갔지만 며칠째 무당열근 중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결국 그는 아들의 동료에게서 예비키를 얻어 아들의 공간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전쟁터와도 같았다. 거실에는 빈 술병과 배달 음식 용기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공기는 탁하고 시큼한 냄새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혼돈의 한가운데 강지훈이 소파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며칠은 좋게 씻지도 면도도 하지 않은 듯한 초췌한 모습이었다. 아들의 망가진 모습을 보는 순간 강민호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수진과의 갈등이 아무리 깊다 한들 아들이 이토록 자신을 망가뜨릴 정도였단 말인가. 그는 조용히 아들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 인기척에 눈을 뜬 지훈은
눈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보고는 유령이라도 본 듯 경악했다. 그는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술에 절은 몸은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비틀거렸다. 아버지, 어떻게... 지훈아. 강민호 씨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냐? 네 새어머니를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그래서 네 어미가 남긴 이 집을 이렇게 쓰레기장으로 만들면서 네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괴로워해야 할 만큼 아버지의 질책에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에 강민호 씨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졌다. 말을 해보거라. 수진 씨와 다퉜다고 들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무슨 상처 주는 말이라도 했느냐? 아니면... 아니에요. 지훈이 갑자기 비명처럼 소리쳤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핏발이 선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분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잘못한 건 전부 저예요, 아버지. 이수진이 애써 덮어두려 했던 진실의 판도라 상자가 바로 그 아들의 손에 의해 열리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지난 몇 달간 그를 지옥 속에 살게 했던 끔찍한 진실이 엉망으로 뒤엉킨 채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제가 그분께 몹쓸 짓을 했어요. 그는 울음 때문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강민호 씨는 아들의 충격적인 모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굳은 차에 서 있었다. 처음에는 돌아가신 어머니 모습이 보여서 그래서 자꾸 눈길이 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었어요. 그분은 어머니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훨씬 더 따뜻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그냥 한 사람의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버지를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강민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안 계시던 그 밤에 제가 술에 취해서 그분께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끔찍한 고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버지. 지훈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가슴을 쳤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강민호 씨가 상상했던 그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도 더 끔찍하고 잔인했다. 그는 순간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아내의 고통, 아들의 가출, 망가진 집.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당장이라도 아들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금지된 욕망에 사로잡힌 괴물이 아니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길을 잃고 망가져버린 자신의 상처 입은 아들이었다.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 아버지로서의 깊은 슬픔과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아들의 상처를 제대로 보듬어주지 못했다. 그저 괜찮을 것이라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외면해왔다. 그 외면이 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만든 것이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민호 씨는 조용히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오열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질책이 아닌 사과였다. 내가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들아. 네가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이 못난 아비가 너무 무심했다. 아버지의 사과의 지훈은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길고 긴 시간 동안 곪아왔던 상처가 터져 나오는 소리였고, 두 남자가 비로소 서로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강민호 씨는 아들의 곁을 지켰다. 그는 아들이 잠든 후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이수진을 생각했다. 그 끔찍한 고백을 듣고 혼자서 그 모든 비밀을 감당해야 했을 그녀의 공포와 고통을 생각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녀가 얼마나 끔찍한 밤들을 보냈을지 생각했다. 아들에 대한 연민과 함께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존경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다. 그의 아들을 향한 찾기는 끝났다. 하지만 이제 그는 부서진 아들의 영혼을, 상처 입은 아내의 마음을, 그리고 산산조각난 자신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더 길고 힘든 여정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시간은 아주 더디게 하지만 분명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강민호 씨는 아들 지훈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것을 권했고 지훈은 순순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버지와 아들은 매주 함께 상담센터를 오가며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서로의 상처와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편은 내게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들의 아픔을 미리 알아채지 못해 내게 그 모든 짐을 지게 한 것을, 그리고 나의 고통을 오해했던 것을. 나는 괜찮다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그를 위로했다.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은 끔찍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진실은 우리 부부 사이에 존재했던 마지막 유리병마저 허물어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보듬어 안으며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한 신뢰로 묶이게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주말 지훈이 처음으로 우리 집을 다시 찾아왔다. 몇 달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이전에 비해 수척해졌지만 그를 지배하던 위태롭고 서늘한 기운은 많이 사라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이제 그 슬픔은 더 이상 날카로운 칼날이 아닌 오랜 세월 풍파를 겪은 조약돌처럼 둥글게 달아 있었다. 그날의 저녁 식사 시간은 어색한 침묵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의 숨막히는 긴장감이 아닌 서로를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따뜻한 침묵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남편이 정원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정원 한 구석에는 지훈의 고백이 있던 그 폭풍우 치던 밤에 쓰러져 죽어버린 오래된 목련나무가 흉물스럽게 서 있었다. 그의 죽은 아내가 젊은 시절 심었던 나무였다. 이 나무를 이제 그만 보내주어야 할 것 같소. 남편이 톱을 들며 말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게 어떻겠소? 과거는 존중하되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말이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의식이었다. 남편과 지훈은 함께 톱질을 하며 죽은 나무를 베어냈고 나는 그 옆에서 새 묘목을 심을 구덩이를 팠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땀을 흘렸다. 낡고 썩은 과거의 뿌리를 캐내고 새로운 희망을 심을 자리를 만드는 그 시간은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치르는 참회와 화해의 과정이었다. 마침내 죽은 나무가 뽑혀나간 자리에 우리는 작은 은행나무 묘목을 함께 심었다. 남편과 내가 처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그 황금빛 은행나무의 어린 자식 같은 묘목이었다. 흙을 모두 덮고 난 후 내가 묘목에 물을 주기 위해 물뿌리개를 들었을 때였다. 지훈이 조용히 내게서 물뿌리개를 건네받았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는 서툰 솜씨로 묘목의 뿌리 주위를 정성껏 적셨다. 그리고 물을 다 준 후 물뿌리개를 내게 다시 건네주며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이어머니. 그 한마디가 내 심장에 박히는 순간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나를 불러준 그의 진심이 담긴 호칭이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것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나는 눈물 젖은 얼굴로 그를 보며 웃어주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를 나의 아들로 온전히 받아들이며 대답했다. 고맙다 아둘라. 그날 저녁 우리 세 사람은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우리가 함께 심은 어린 은행나무를 바라보았다. 아직은 비바람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연약한 묘목이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저 나무가 앞으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하며 굳건하고 아름답게 자라나리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금기는 깨졌다. 그 자리에 상처의 흔적은 남았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서로의 온기로 덮어주며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레이터 톤으로 전환, 가족이란 때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퍼즐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어떤 전문가도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키기도 하죠.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안에도 말하지 못할 비밀이나 금기처럼 여겨지는 아픔이 있으신가요?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혹은 여전히 그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인생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